막 났을 때 이런 말 하면 안 돼. 당신이 왜 안 났냐? 이 말 하면 느끼죠. 더 화나죠. 왜 그럴까요? 이거는 내 고유한 건데, 이거는 맞다 틀다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느껴서 이렇게 행동하는 건데, 어떻게 당신이 내가 아닌데 왜 판단의 기준을, 당신의 기준을 내한테 적용하느냐. 요것만 우리가 선을 딱 그어주면 나는 사회 갈등이 거의 50% 정도 줄어든다 봐요. 덕후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또 이건 현실적인 겁니다. 덕후가 되면 뭐 안 된다기보다는 물론 조금 좋은 점이 있어요. 뭐 좋은 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뭐 블랙홀에 덕후가 된다. 그 다음에 뭐 양자 현상에 이제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양자하게 이제 덕후가 있을 수 꽤 많아요. 그러면 덕후라는 데피니션이 뭐냐 하면요, 고구만 한다는 말이잖아요. 어떤 걸 고구만 했을 때 좋게 이야기하면 전문가라 부르고 전문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데, 직업적으로 교수나 연구자 돼갖고 전문적으로 그 분야를 연구하면 논문이 나오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금 노벨상까지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자기가 전공으로 하지 않는데 덕후로 가는 현상이 과학 분야에 의외로 많아요. 제가 과학문화운동을 하면서 20년째 이런 강의를 해보면 특히 이게 언제 드러났냐면 30대, 20대는 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기 출발이 어떻게 되면 중학교, 초등학교 때 공룡, 자동차 매니아, 뭐 이런 매니아들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이제 일시해갖고 대학 가면 이제 약간 없어졌다가 이게 언제 다시 나타나냐면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는 중년층에서 다시 나타나 버려요. 자기 어릴 때 그 장난감 해당되는 것들이 자기 삶에 조금 여유가 생기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른 되니까 재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쏟아부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 연구 동력을 만들겠다고, 혹은 그 다음에 바로 어제도 내가 이메일 하나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어떤 수식을 풀었는데 검증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입자 물리학의 어떤 것들. 그런 예가 벌써 3건이 있습니다. 1년에 평균에서 그런 거를 한 5건 정도 메일을 받아요, 제가. 그럼 어떤 데는 한 달에 한 번씩 받아요. 받아보면 이 패턴이 너무 동일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굉장히 중요한 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그분이 고맙게 나를 전문가로 봐줬으면 고마운데 어쨌든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사회가 이걸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 개가 결합된 게 사실은 과학적 덕후의 뭐 공동 패턴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뭐 그래도 과학을 좋아하는 거 아니냐, 뭐 그거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덕후가 되면 물리학이나 생물학이 또 그게 정해진 분야예요. 생물학의 덕후는 오히려 좀 적어요. 어디 있느냐 하면 오히려 어려운 물리학에, 그것도 입자 물리학 이 정도 되는 그 물리학에, 그 다음 또 많은 게 내가 4차원 상대성의 이론을 내가 새롭게 풀어봤다, 이런 덕후들이 있어요. 그럼 좀 심각해져요. 그러면 상대성의 이론을 내가 새롭게 풀었다 이러면 이거는 적어도 뭐 이 물리학의 박사 수준의 안목을 일단 가져야 되고 하니까 이게 간단찮은 문제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상태에 도달할 정도 되려면 적어도 그 사람이 10년 이상 그 덕후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과학 운동을 하다 보니까 언젠가 책을 뭐 이렇게 몇 권 박사님 드릴까 하니까 책을 뭐 20권을 보내는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동일한 책을.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한테만 보내는 게 아니고 그 유명한 카이스트 교수들한테 가갖고 특히 물리학 이라는 사람들은 이거 좀 읽어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넘겨보면 패턴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3가지 패턴. 내가 굉장히 중요한 무엇을 했고 검증을 받고 싶고, 그런데 사회가 알려주다, 학계에서 알아주지 않는다. 이 3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덕후 비슷한데 그 반대의 얘기를 내가 바로 며칠 전에 신문에서 봤어요. 이런 거는 좋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알려주고 싶어요. 실제로 한번 찾아봤어요. 그냥 농사 짓던, 수박 농사 짓던 중년의 농부가 갑자기 과학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모스코바 가갖고, 이거 실제 실합니다. 신문에 크게 났어요. 모스코바 가갖고, 그 모스코바 뭐 공대 비슷한데 그게, 거기서 노벨상이 한 8명 나온 대학이래요. 근데 그 사람이 그쪽에서 첫 학기 뭐 공부하다가 말도 안 통해 이래갖고 아마 점수도 안 나왔고 그 퇴학을 당해버린 거예요. 나이가 중년이요. 농사 짓다가 이거야말로 진짜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물론 그전에 이제 관심이 있었겠죠. 자기 혼자 했겠죠. 근데 그거 가서 이 사람 첫 학기에 이 사람은 더 이상 수강할 수 없다 해갖고 퇴학 당해갖고 우리나라 돌아왔는가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쪽에서 모스크바, 러시아에서 최고 하는 공대입니다. 연구기관이요. 연구소고 대학인데, 거기서,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너무 좋아하니까 다른 과목을 첨강을 했는데, 첨강을 했던 그 과목의 교수가 이 학생을 코리아에서 왔고 나이가 들까 유심히 봤을 거 아니요?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그 기억이 남아갖고 이 사람이 연결해 준 거예요. 다시 오라고. 지금 대체 그런 이야기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들어가갖고, 박사학위 마치고. 이제 말 그대로 덕후에서 진짜 전문가로. 자, 이 사람 길하고 대다수 사람 지금 하고 이제 어떻게 다른지 명확해졌죠. 이 사람은, 그런 관심이 있지만은 그걸 엄밀하게 세계적 연구기관에 가갖고 그 코스를 받고, 코스 인정을 받고
박사학위를 하고 이제 국내 우리나라 연구소 와서 강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런 길이 이게 이제 사실은 바람직한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개인적으로 메일 보내요. 다른 전문가한테도 메일 보내갖고 지금 아무도 안 알아주고 10년 이상 해왔고 심지어 10년도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20년 이렇게 했다고 막 와요. 오는데 아무도 안 알아준다. 내가 옳다는 생각이 틀릴 수밖에 없다고요? 이 점을 제가 가장 고민하는, 오랫동안 생각하는 포인트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바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느낌의 독자성이에요. 느낌의 독자성. 처음 들어보죠? 내가 만든 말이에요. 자, 느낌의 독자성이란 말이 뭐냐 하면 내가 느꼈잖아요. 상대가 느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뭐 이렇게 하면 궁극적으로 관심 있는 거는 저 사람이 어떻게 느꼈는가. 결국은 그게 감정하고 관계되고 뭐 내용을 떠나갖고 그쪽으로 사회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게 바로 선과 악의 기원을 따지듯이 심지어 학문적으로까지 따지게 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가 아마 미국보다 우리가 더 팔렸을 거예요. 나는 이 현상을 썩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요. 그대로 이야기해봐. 이런 책이 이렇게 많이 팔릴 수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뒤집어 보면 정의란 무엇인가가 아마 뭐 150만 부, 뭐 100만 부 이상 팔렸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가를 그걸 꼭 한번 다 같이 한번 숙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만큼 거기다 수요가 있고 갈증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거 해소가 안 되고 억울한 느낌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민감해져 있다는 거예요. 저처럼 공학이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선악의 기원을, 선악을 따지는 게 그게 학문으로 성립할 수 있나?까지 느낌이 줘요. 그게 길게 설명할 만한, 왜냐하면 굳이 그걸 학문적으로 따지지 않아도 우리는 매일 그 속에 거의 껴있는 모든 순간 그 속에 살고 있는데 만리 틀리닌 심지어 왼수가 되기도 하고 그 속에 질퍽하게 평생을 살고 있는데 과연 이걸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결론. 이제 현상은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쩌면 좀 자유로울 수 있는가. 매일 만나는 문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가. 좀 절박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개념이 느낌의 독자성이라는. 자, 느낌의 독자성은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고 어떤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듣잖아요. 듣고 이제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든지 좋아하든지 찬성하는 게 그 사람 느낌이잖아요. 그거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건 훈련해가 잘 안 되는데 저는 그거는 조금 됐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하다가 좀 뻑뻑해지면 내가 조금 안식을 편안해지는 거는 저 사람이 저렇게 느낀 거는 내가 어떻게 물리적으로나 생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저 사람이 고유한 거다. 그러니까 저 문턱에서는 내가 주장하고 내가 많은 증거가 있지만은 그거는 완전히 다른 세계고 내가 어떤 것도 미칠 수가 없는 바로 저 사람이 고유한 거기 때문에 저 사람의 느낌에 대해서는 내가 맞았든지 틀렸든지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어떤 막 이렇게 하다가 답답하면 내가 그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어느 부위가 가려운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는 원천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어떤 주장에 대해서 본인이 아니라고 했는 걸 내가 합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갖고 저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합시다. 예를 들면. 그런데 그거는 내가 판단이지. 저 사람의 기억을 내가 다 할 수 없고 저 사람의 경험을 다 할 수 없고 당연히 이건 불가능한 건데 자, 말 들어보면 너무 명확한데 우리가 사실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섭섭한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느낄까? 그래서 내가 하도 안 돼갖고 하나의 비유를 생각했어요. 누가 하다가 한 방 때렸어요. 밀었어요. 슬쩍 밀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옆구리 탁 켜갖고 막 질리는 거예요.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죠. 야, 너 건드렸는데 뭐 그래 아프다 그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그 아프다는 사람이 바로 지난주에 척추 수술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 이력을 모르잖아요. 매일 만나는 문제입니다. 이력을 모르잖아요. 그 예가 하나가 있어요. 내가 오래전에 읽은 책에서 어떤 대목이 나왔냐면 두 부부가 있었는데 굉장히 잘 살게 됐어요. 근데 백화점에 가면 이 부인이 항상 이름 없는 전자제품을 사는 거야. 돈이 충분한데도. 그럼 남편이 굉장히 그게 불만이었어. 다른 건 다 문제가 없는데. 아니, 당신이 왜 이게 제품이 그런 데를 사느냐. 굉장히 좋은 제품이 많은데 그랬더니 끝내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부부싸움 계속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 남편이. 바로 자기 와이프가 결혼하기 전에 어려웠을 때 자기 장인이 전자제품 사업을 했는데 지금 그 허름하게 만든 그 제품, 그 중소기업 그 제품 사장이 완전 경제적으로 살려줬다는 거예요. 다시 일석이 해줬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가 대학 갈 수도 없고, 그렇다면 자기는 그 옛날 그 기업 때문에 이게 제품이 시원찮아도, 자기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도 그걸 사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때 그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기 와이프한테. 이런 얘기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느낌은 우리가 결코 어찌할 수 없는 인간적 상태 중에 그런 게 드문데, 그게 아주 유니크해요. 그거만 한번 적용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본인이 실망감이 덜해요. 여유가 생겨요. 내가 이제 뭐 어떤 뭐 나한테 굉장히 소중하다 해갖고 막 주장했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영 뭐 반응이 없어. 그럼 굉장히 실망하잖아요. 그때 저 사람의 느낌은 하나의 다른 우주야. 이건 내가 원리적으로 어째서 알 수 없어. 저 사람 기억이 다르고 모든 게 다른 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럼 일단 내 판단으로 저게 맞다 틀렸다 하는 거는 내려놓자. 요게 어느 정도 훈련이 돼요. 그래서 그걸 제가 느낌의 독자성, 그 다음에 느낌의 고유성 이렇게 표현해요. 그거 하나만이라도 우리 사회가 좀 확산이 되면 어떤 사람이 과도한 어떤 주장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말이 안 돼. 어떻게 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할 때 잠시 딱 스탑을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상식 있는 사람이 저렇게 과도한 주장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내가 모른, 내가 경험해보지 않는 저 사람의 고유한 과거 이력, 특히 그랬습니다. 과거 어떤 상황이 상처로 저 사람이 남아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일단 내 주장은 여기서 내려놓자. 그게 요거는 조금 가능하더라고요. 다른 거는 의외로 참 어려워요. 근데 요거는 혜택을 봐요. 그래서 요건 좀 많은 사람들 알려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런 걸로 하면 딱 절벽처럼 느껴져요. 너무 실망하든지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그런데 저 사람 저렇게 반응을 할까? 혹은 저렇게 무관심할까? 이걸 딱 한마디로 저 사람의 느낌, 더 나아가 저 사람 생각까지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생각은 논리하고 기억이 매개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인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아요. 근데 느낌은 제가 유튜브를 했어요. 그거는 상당히 깊이 했는데 느낌은 뭐가 생기냐면 바로 뭐냐면 감각입력, 생존 회로, 그 다음에 피질각성, 그 다음에 자극기억,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전 기억, 수십 년의 이전 기억, 특히 그게 한 50% 넘습니다. 그게 총하로서 느낌이 순간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많은 정보를 따라가 저 사람이 왜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반응을 보이는가를 특히 그 느낌, 그 느낌은 우리가 상상을 통해서 알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오직 아는 경우는 경험이 거의 비슷한 경우. 이제 부부나 가족끼리는 대충 알죠. 느낌을. 왜 아느냐 하면, 그럼 간단해요. 같이 살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90% 생활 정보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상당히 어느 정도까지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회에서 만난 남남은 그게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가까워요. 자, 그래서 요약하면, 선하게,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지금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고 이제 몇 가지를 얻었던 거는 선악의 기원 이게 요것도 이제 두 가지로 섞여 있다는 거예요. 갓난애들이 착함, 그걸 원래 조금 태어나는 거 있나? 이게 기존 이론에서는 이거 택도 없는 소리. 갓난애가 그냥 말 그대로 그런 상태가 아닌데라고 직감적으로 느끼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면밀히 실험을 했더니 갓난애도 험악한 사람, 자기한테 다정한 사람, 뭐가 좋은지 공평답지 않는 거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초적으로 모니터링해요. 그리고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적 장점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가 공평답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이게 뭐 사실 우리 지난 한 4, 5년에 우리나라 가장 우리 사회를 들끓게 했던 게 공정성에 관한 문제였잖아요. 이 책에 그걸 아주 잘 설명해놨어요. 그게 어떻게 됐냐 하면 밀림에 있는 원시 부족 사회를 연구하면 이게 상당히 명확히 드러나요. 원시 부족이 한 시족에 많아야 한 200~300명, 100명 이런 오다잖아요. 그러면 이 시족에 족장이 있어요. 추장들이 있어요. 추장은 완력이 세고 이제 어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전쟁을 하든지 뭐 사냥을 같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쟁의 전리품이나 사냥감이 잡았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사냥감이나 전리품을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모든 사람은 그 족장 다음에는 다 같은 평민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리품을 나눌 때 그거에 있는 보통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몫을 내가 이 전투나 이 사냥에서 내가 동참을 했는데 공평하게 n분의 1 나눠야 되는데 내 몫을 내가 챙길 수 있는가가 가장 핵심이에요. 그게 공평성의 기원이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더 많이 받으면 좋지만 적어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적게 받는 데 대해서는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만약 그 추장이 많이 한 반 차지해버리고 부족민한테 적게 나눠주면 부족민이 단합해갖고 족장을 갈아치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 규모가 한 100명밖에 안 돼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 부족 사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족장이 권력을 획득해도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그런 거 많아요. 선물 공세를 막 해요. 족장이. 자기 재산 하나도 다 나눠준 족장도 있어요. 조사해보면. 그게 이제 명확하게 공평성의 원리가 굉장히 강하게 작동한 원시 부족에서는 족장이 권력을 다 행사하지 않아요. 오히려 좋은 쪽으로 다 나눠주는 쪽이 그래서 상당히 형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이런 상황이 되면 비밀 경찰을 통해서 수천만 명을 감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근대화된 사회에서는
이게 독재 권력자가 나오면 이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까지를 이제 설명하는데 그런 부분은 되게 탁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사회 현상적으로 이제 공평성에 관한 거, 또한 선악에 대한 민감도. 그래서 그걸 개별적 사안에 적용하면 바로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의 기준. 그게 뭐죠?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걸 원초적으로 이 갈등 구조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같이 공유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그 사람이 판단을 했잖아요. 의견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논쟁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면 그 사람이 느끼면서 생겼어요. 그럼 느낌은 그 사람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고유한 권한도 보호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저는 이걸 묘책이라 봐요. 그 사람이 완전히 한다 진짜 말이 안 되는 그 주장은 다 느낌에서 생긴 신념, 느낌 같은 겁니다. 이때는 신념이나 느낌에서 생겼다면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좀 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영향을 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변형 바꿀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브레인은 간단해요. 이게 원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문제를 만나면 우리 브레인은 영악해갖고 에너지를 안 씁니다. 관심을 돌립니다. 그럼 갈등 구조가 일단 완화가 되죠. 만약에 직장에 있으면 뭐 사장이나 높은 사람, 뭐 어떤 사람이 막 주장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게 설명이나 생각이나 요건 어느 정도 관여가 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내가 접근하면 되니까요. 됐죠? 그건 논리라는 거는 우리가 언어를 써갖고 공통 부분,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같은 의미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돼요. 근데 느낌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행동을 어디서 오느냐? 그 사람이 느끼고, 느낌, 감정, 그때는 같은 계열입니다. 신념, 느낌, 감정이 같은 계열이에요. 저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내가 대신할 수 없지 않냐.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갖고, 저 사람이 저렇게 느끼는 걸 내가 이렇게 느끼도록 요구하는 거는 그게 부당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달해야 돼요. 그때 힘이 나와요. 그때 내가 자유를 얻어요. 화가 나잖아요. 그럼 내 화는 내 고유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언제 화가 납니까? 내가 막 화가 났을 때 상대가 당신 왜 화내요? 할 때 더 화나는 거 경험한 적 있죠? 경험했죠? 예.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것도 같아요. 화가 막 났을 때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당신이 왜 화났냐? 이 말 하면 느끼죠? 더 화나죠? 왜 그럴까요? 이거는 내 고유한 건데, 이거는 맞다 틀다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느껴서 이렇게 행동하는 건데, 어떻게 당신이 내가 아닌데, 내 기억도 모르는데, 왜 이거에 판단의 기준을 당신의 기준을 내한테 적용하느냐. 요것만 우리가 선을 딱 꺼주면 나는 사회 갈등이 거의 50% 정도 줄어든다 봐요. 이거는 좀 이 유튜브를 통해갖고 좀 많은 사람한테 좀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 적용해보면 돼요.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느낌의 독자성, 느낌의 고유성이란 말을 여러분 동의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 느낌이요. 그럼 저 A라는 사람이 나왔고 굉장히 뭐 내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황당한 주장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아, 그래. 저 사람 주장은 내가 동의는 못 하겠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느꼈다는 거는 내가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면 돼요. 묘책이죠. 그러면 불이 거스다 끝나요. 저 사람이 느낀 거야. 저 사람이 권한이야. 이걸 내가 바꾸려고 했던 내가 오버한 거야. 그렇게 봐야 돼요. 모든 그게 아니고 논리나 논쟁이나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이걸 순수 논리, 언어, 그 다음에 생각 영역은 언어까지 그렇게 해도 되는데, 느낌의 영역, 감정의 영역, 요거는 그렇게 하면 효과도 없을 뿐더러, 요거 하나만 우리 사회에 적용해도, 당신이 그렇게 느꼈었나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결과가 발생됩니다. 뭐냐면, 저 사람이 저렇게 느꼈다. 이게 특히 저 사람이 굉장히 고통을 느꼈다 했을 때는, 이건 진짜 심각해져요. 내가 어떤 한 행위가, 뭐 좋은 거 느꼈으면 뭐 그 문제가 안 되잖아요? 고통을 느꼈다 하면 간단해요. 이거는 뭐냐면, 아하,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구나 하는 걸 딱 신호를 올려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뭐, 그 순간은 딱 어떻게 되냐면, 딱 스탑하면서, 첫째 딱 내려야 되는 게, 내가 또 옳고 그름을 내 기준을 저 사람이 적용했구나. 첫째 딱 내려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럼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내가 어떤 말이나 어떤 주장을 했을 때 상대가 정서적으로, 느낌으로 굉장히 허투를 당했다. 좌절감을 느끼겠다. 그때 딱 무조건 하고 스탑 딱 할 수 있는 힘은 뭐냐 하면 저 사람이 느낀 거는 저 사람 아픔이야. 그러면 다른 얘기하면 무조건 내가 맞다 틀렸다는 말을 딱 내려놓으면 떠오르는 단어가 딱 있어요. 그럼 내가 가해자네. 나는 가해자였구나. 그래서 내가 이 강력한 게 우리는 피식 동물입니다. 도망다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공격당하는 것에 대해서 원초적으로 약한 존재입니다. 포유동물이 5천 종류가 있는데 잡아먹는 포식 동물은 객가 동물, 고양이 동물밖에 없어요. 고양이과 동물은 사자, 호랑이, 표범 이쪽이요. 객가 동물은 늑대, 하이에나 거의 이 두 종류 전체 해봤자 100종류가 안 될 거예요. 4,500종류 넘는 이 포유동물은 다 뭐냐면 두려움에 떨고 도망을 다니는 종이에요. 그래서 산에 가다가 노루를 보면요, 1km 바깥에서 도망을 가요. 토끼할 것 없이. 우리 같은 포유동물이에요. 그래서 이걸 딱 알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두려움에 떠는 존재다. 딱 그걸 딱 하면,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존재한테 또 가해자가 됐구나. 그래서
우리 인간이 법률 체계가 만들어졌는데 전 세계 어느 법률도 가장 기준점이 뭐냐면 법률은 민법보다도 형사법은 피해자 중심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게 맞는 겁니다. 가해자가 자 보세요. 우리가 갑자기 사람을 두드려 패고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유가 있지. 두드려 팬 사람이 물어보면 내가 지금 저 인간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갖고 화가 나 두드려 팼다.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형벌은 어떻게 되죠? 피해 입은 사람 중심으로 해석하죠. 이게 바로 이런 원리에서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선악의 기원의 본질적인 이야기가 지금 이야기는 이 속에 다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나도 살고 남도 사는 방법이에요. 뭐냐면 자 어떤 사람이 어떻게 느꼈다. 특히 그게 느낀 것이 상처로 작동할 때, 고통으로 느꼈을 때, 그 사람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 사람 느낌의 독자성을 확실히 인정을 하는 훈련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가해자였구나라는 게 딱 드러나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정당했다든지 그거는 그 다음 문제라는 걸 딱 깨닫게 돼요. 자, 그러면 이거 하나만 해도 층간소음은 나는 사라지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층간소음도 보면 답이 있는 문제예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잖아요. 그럼 항상 이게 뉴스까지 나오는 거 보고 저는 이거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제 우리 일반적인 해석은 이래요. 뭐 상황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해요. 위에 2층에 있는 사람이 신경 쇠약하고 일이 많고 집중을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밑에서 소리가 오면 저 사람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게 일이 벌어지고 나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하면 그 정도까지 그랬는데 그러냐고. 이게 우리 사회에 있는 게 뭐냐면요. 교통법규에도 상반가시를 인정하잖아요. 뒷차가 앞차를 추돌 하면 어떻게 우리나라 그 교통법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지 몰라. 일부 물론 보면 무조건 뒤에 있는 차는 앞차를 주시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게 기본이잖아요. 앞차가 급브레이크 잡아갖고 하면 내 기억으로는 앞차도 일부 좀에 한 뭐 10%는 가시를 인정해요. 근데 미국 법은요 100% 뒤에 있는 사람 가시를 봐요. 앞에 사람 급브레이크를 밟던 어떤 상황이든 뒤에서 추돌할 경우는 100% 뒤차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게 사회적으로 이 해석에 굉장히 델리커트해요, 저는. 이게 층간소음하고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것도 지금 우리의 그 선악의 기원부터 해갖고 이런 문제는 제가 이거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의견이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는 묘책이 뭔가. 이걸 오랫동안 생각을 가지고 나온 도출이 뭐냐 하면 바로 상대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고 상대의 느낌의 독자성을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느낌에서 행동이 나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결과 중심으로 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다쳤어? 누가 더 아파했어? 쪽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 바로 형법이 피해자 위주로 자꾸 보려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일반 그 대화 속에서나 일반 상황에서도 좀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딱 풀려버려요. 그럼 맞다 틀렸다는 그 다음 문제.